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고구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요. 봄비를 우리가 약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모든 식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죠. 봄비가 내리면 꽃들이 환하게 꽃등을 켜고요. 또 풀들은 싹을 틔우고 나무들은 푸르르게 자라납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생명의 기운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희망도 싹 틔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첫 곡은 백지영이 노래합니다. 봄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절기상 고구입니다. 이 고구에 비가 오면은 곡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풍년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올해는 특히 또 꽃도 유난히 일찍들 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꽃들도 빨리 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꽃이 벌써 졌네. 그리고 나무들이 막 초록잎으로 이렇게 예쁘게 변하고 있어서 왠지 좀 뭐랄까요? 기운이 좀 더 난다고 할까요? 아, 초록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그냥 잠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면 네. 봄이 바로 여름으로 바뀌는 느낌. 겨울이 봄이 되고 봄이 막 여름이 되는 느낌이라서 네. 신기할 나름입니다. 네.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지난 겨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네, 기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막 막막했잖아요. 밖으로 못 나가고 그렇죠. 아름다운 이 벚꽃 이 시절에 아무것도 못 보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고 여전히 불편함이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태가 달라져 그런지 방금 얘기처럼 보상을 받는 느낌. 네. 네. 사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좀 긍정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같은 일도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로 생각하면 또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전에는 코로나19 하면 항상 불편함만 네. 많이 얘기했는데 언제 끝나나 네, 막 근데 이런 생각을 요즘은 했었는데요. 친구들이 우리 전화 통화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점을 많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소소한 일상을 굉장히 행복하게 나누고 있어서 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네. 네. 어떤 분이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졌어. 맞아요. 그래서 남편의 모르던 점,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나는 참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바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밖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도 바쁘다 보니까 작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소소한 네. 일상이나 네네. 집안의 곳곳에 저희들 당연히 있는 거를 네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 세계가 굉장히 작아질 때가 많거든요. 그냥 돌아오면 우리 집이 그냥 전부하는 이 세계가 그렇죠. 되니까 너무나 그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같은 말 반복하면서 가족하고 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네. 그 말이 점점 주제가 풍부해져서 네.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하고 대화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뭐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뉴스를 접하거나 해도 서로 얘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관찰하는 것이 많아지고 하니까 네. 아이하고도 사춘기 그렇죠. 시절인데도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네.
밖으로 못 나가니까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것보다 네. 부모와 공유하는 게 더 많아지니까 사실 가족 관계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또, 아주 좋은 분을 소개해준 그런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게 지내시는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신 글쓰기 열성자들의 뒷심이 되어라는 글인데 어떤 분이 주인공이신지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한국 KBS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쓰기를 시작한 연길시 조양천의 천광일 씨. 지금까지 장장 16년이 넘는 세월을 끊임없이 꾸준히 많은 좋은 글을 써서 보내고 있다. 이곳의 좋은 소식들을 방송 전파를 타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주인공이다.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천광일 씨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이가 많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이곳 여러 글쓰기 열성자들의 수많은 글을 노고와 시끄러움도 마다 않고 자신이 손수 타이핑하고 수개도 해서 KBS 홈페이지 보그방송에 글쓰기에 올려주면서 이곳 글쓰기 열성자들의 든든한 뒷심이 돼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남의 일은 온유월에도 손이 시리다 라고 했는데 자신의 글을 쓰면서 창작을 하다 보니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여러 사람의 원고지에 써온 글을 컴퓨터에 마주 앉아 한 글자 한 글자씩 자판을 두드리며 타이핑하는 것이 한두 번이면 몰라도 천광일 씨처럼 오랜 세월 그 수많은 글을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열심히 해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천광일 씨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곳 분들의 우수상 발표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기록해두며 알려주는 수고를 하고 있다. 사실 말에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지금 세월에 천광일 씨처럼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금을 받을 때마다 수고비를 주려고 하면은 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말을 막아버리곤 한다. 술이라도 한 잔 나누고자 하면 언제나 사양하곤 한다. 내가 글쓰기에 흥취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우리 글이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돈을 받거나 한때 얻어먹자고 한 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글을 많이 쓰시면 나는 만족입니다. 이곳에 글쓰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78순을 넘긴 어른들이다. 그렇지만 천광일 씨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며 글쓰기를 견지하고 받들어왔기에 글쓰기 열성자들은 지금껏 보그방송에 수많은 글을 올려서 정말 많은 우수상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또 그의 든든한 뒷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껏 보그방송의 글쓰기 열성자로 활약해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써서 보그방송에 올리는 것으로 천광일 씨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한다. 라는 글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16년 동안 또 78수를 넘긴 어른분들은 네. 사실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자기의 그 사투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억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하나씩 수집하고 타이핑하고 또 네. 그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말은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또 수정도 하고 예. 대단하십니다. 네.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해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청취자 참여 코너에 보내주시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다가 또 와 이번 주에는 누가 우수상으로 뽑히셨습니다 하고 일일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니 사실 네. 우수상 하면은 저희가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리거든요. 네. 그럼 또 그 기쁨에 아이고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하면은 나 그거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그 글 쓰는 내용, 공유해준 내용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기다려지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글이 올라오고 나는 전번에 이걸 썼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썼는지 이분이 옛날 그 통신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너무나도 저는 아까 이 글을 보다가 막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1년도 아니고 저희를 보통 몇 개월, 1년 이 정도는 괜찮은데 16년 동안을 16년. 네, 16년이면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가 거의 지나가잖아요. 와,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면 네. 너무나 감동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특히 또 천광일 선생님께서는 그 주변에 계신 훌륭한 일을 하시거나 숨어있는 보석 같은 분들을 소개하는 글도 또 많이 써서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같이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기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역할도 하시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 것을 사실 글로 말로 남길 수 있고 글로 이제 KBS까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교량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보내주신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이것을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걸 또 일일이 다 공지를 해주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 이렇게 핸드폰을 쓰면서 이제 카톡방이나 위챗방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서 다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럼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신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쉽지 않죠. 저희들 한 가지 직업도 16년 정도를 한다 하면 대단한 일인데 봉사활동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했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뵙고 싶네요. 그렇죠.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천광일 선생님 덕분에 행복우체통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구나라는 바로 살아있는 소식을 저희가 접한 거 아닙니까? 네, 최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행복 우체통에 뭐라고 할까요? 우체국 통장으로 임명해 드릴까요? 그렇네요. 천사 같은 분. 네. 우리 동포들 중에는 이렇게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이지 않게. 맞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또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새롭게 어르신들이 글을 보낸다 하니까 또 다르게 감명받게 됩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의 글은 생활이 많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 사람의 삶이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부분을 어른들은 이제 말로 많이 푸시니까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살아 계실 때 천광일 선생님 근처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가슴도 뭉클해지네요. 네. 주변에 계신 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천광일 선생님 그리고 편지를 보내오신 최문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도 한 곡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글쓰기 열성자들의 든든한 뒷심이 돼주시는 게 바로 아름다운 둥지를 틀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진의 둥지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경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정이다 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금방 아침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침대에 벌렁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산동에 있는 친구 김아이다. 상 받은 거 축하한다. 고마워. 큰 상은 아니고 작은 상이야. 아이, 그래도 대단해. 우리 동창들 셋이나 함께 상을 받았다니까. 아, 정말 대박이다. 고마워. 그 애들은 큰 상일 거야. 향란의 글은 가슴이 뭉클하고 서천의 글은 언어가 좋더라. 내 글은 감정은 진지한데 너무 소박해. 에이, 넌 너무 겸손해. 내 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잘 썼으니까 상을 줬겠지. 근데 난 네가 좀 걱정이다. 만약 네가 그 애들보다 작은 상을 타면은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됐거든. 수식이 한 점 없는 말이지만 진한 우정에 눈물이 울컥했다. 김하는 산동, 나는 연길에 몸은 천만리 떨어져 있어도 30여 년 전 대학교 때의 깊은 우정은 변함없었다.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글을 편집부에 보내거나 응모의 글을 추천할 때는 꼭 여러 댁에 글을 보여주고 수정 의견을 들은 후에 반복적으로 수정한 후에 보내면 좋겠다. 김화의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다. 나는 학생들의 글에는 그렇게 지극정성이었지만 내 글에는 책임심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 번 응모에 참가했지만 이번에 겨우 작은 상을 받는다. 소중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내가 큰 상을 받기를 바라는 김아의 마음이 나의 세포마다에 전해지며 눈곱이 촉촉해졌다. 너 오늘 친구 아닌 언니 같아. 항상 걱정하고 응원해줘서 고맙다. 우린 오랜 딱 친구잖아. 난 네가 꼭 큰 상을 탈 수 있다고 믿는다. 화이팅! 주먹을 꼭 쥐고 웃음 담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았다. 김아의 친구이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힘낸다는 말이 자꾸 귀가에 맴돌았다. 우정이 함의를 담은 좋은 명구이다. 네. 아유, 부러운 친구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친구 소식에 아주 귀를 기울이니까 상 받은 것도 알고. 그렇죠. 보통 저희들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친한 친구라도 뭐 분명히 어디에 올렸는데 네네. SNS 올려도 놓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네. 답장 못할 때도 그렇죠. 있고. 한참 지나서 보고 네. 뒤늦게 뭐 답장하거나 아니면 아유 시간 지났으니까 나중에 전화해서 말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걸 다 일일이 지켜볼 뿐만 아니라 혹시 또 네.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요. 상이 작아서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요. 걱정하는 친구. 그거 아마 이 김화하고 김경희는 서로 성격도 너무 비슷한 걸 그렇죠. 잘 알고 있어서 요 상을 받을 때 행복도 하지만 또 다른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세심한 친구 막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친구 부럽다고 얘기하다가 김경희 씨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린다는 거 깜빡할 맞습니다. 뻔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친구분 말대로 글을 잘 썼으니까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도 하시고 또 주변에 축하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학교 때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3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거의 뭐 한 60대를 50대 후반에서 60대를 그렇죠. 바라볼 수 있는 연세인데 30년 동안 네, 대학교 그 친구 그 성격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도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히려 초창기 때 많이 연락하다가 또 막 바쁘면 또 뜸해지다가 그래서 그쵸. 가끔 전화하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참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자주 연락하고 전화통화도 하는 친구하고 오히려 할 얘기가 많고. 맞아요. 진짜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쩌다 통화를 하면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안부를 전하고 지금 바로 이제 내가 지금 공유하고 싶은 말은 그분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오히려 안 하게 돼서 그래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사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지름길인데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을 그냥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연락 오는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왠지 그냥 옆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게 그냥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 안 한 분은 갑자기 얘기하면 놀랄 것 같아서 그래서 대학 우정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표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친구 있으시죠? 혹시 그 고향에 있는 연변 지역에 예. 있는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네, 대학교 동창도 있고요. 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 맞아요. 중학교 많지는 않은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조금씩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몇 명씩 있습니다. 네. 좋은 친구가 나중에 생각해서 나의 진심을 그냥 아주 아낌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내가 네. 뭘 실수하고 뭘 얘기해도 나를 비웃지 않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이런 친구가 네네. 정말 이제 바쁠 때는 모르는데 힘들 때 그 친구와 얘기 나누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자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주 맞습니다. 연락하시고 또 SNS 이용해서 소식도 주고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좀 탁 털어놓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힘도 네.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좋은 친구가 그냥 그 심리 치료사 같아요. 그냥 네. 들어주는 것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막 힐링이 되거든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좋은 친구가 그럼요. 돼야 되죠. 네. 자, 김경희 씨하고 김아 씨 덕분에 오늘 친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미가 불러주는 영원한 친구 들으면서요.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국 요녕성의 조선족 단체들이 혁명 열사들을 추모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청명설에 즈음하여 련영성 조선족연합회, 련영성 한마음일신기금회, 중한교류문화원, 무순시 조선족연합회, 청원현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청원현 조선족 중학교 관계자들 등 청원현에 위치한 남구전 열사릉원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통제를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한 뒤에 입장했습니다. 먼저 기념빈 앞에 화환을 올리고 바람에 균긴 화환기를 정리한 다음 숙연한 마음으로 묵도를 했습니다. 류홍광 련영성 조선족연희회 회장은 추모 활동은 또한 당사를 학습하고 사상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선열들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율사 묘지에 흰꽃을 올리고 사덕기에 새겨진 율사들의 사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남구 전열사릉원에는 어떤 영열들이 안장이 되어 있나요? 네, 남구전 율사릉원에는 1947년 6월 21일의 상석 포위전과 7월 1일의 황금보 선멸전에서 희생된 동북민주련군 연영군구 독립사사 위홍광 지대 2판 2영과 3판 1영이 45명 조선족 전사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금보 선멸전은 독립사사가 청문해방전쟁 당시 국민당 정예군을 대상으로 펼친 선멸전으로서 전쟁 후에 현지에서 고려부대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2000년 봄부터 청문현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를 비롯한 조선족 유지들은 당시 전역에 참가했던 노전사들과 현 정부의 지지하에 전열들이 묘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찰과 고성을 거쳐 남구전 부교보 산비탄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전해지는 고려 무덤이 그때 희생된 조선족 선열들의 무덤임을 확인하고 전 사회적으로 모금해 2002년에 남구전 율사릉원을 건설했습니다. 율사릉원의 비속은 현 정부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첫 율사 기념일인 2014년 9월 30일에 율사릉원에서 성대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윤영성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 동포인 리 알렉산드르 감독이 연출한 연극 개가 막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체호프 연극 선대 배우 38배 리 알렉산드르는 얼마 전에 연기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영화 감독 고급 과정 학교를 졸업한 알렉산드르는 신장 악동 단편 영화를 비롯해 여러 단편의 감독으로 나섰고요.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한 장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는 감독한 연극제 사할린 연극 극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연극은 사할린 연극 활동가 연맹이 추진하는 열린 무대 기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연극의 줄거리는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남자가 어느 날 우연히 강아지를 발견해 이 강아지가 남자의 삶에서 유일의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집을 떠나야 하는데 개를 맡길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민 끝에 그는 개를 죽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별한 잡서에 데리고 갔다가 한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죽이려는 개와 개 주인의 마음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극 이 개가 리 알렉산드르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인가요? 사할린 동포 3세인 리 알렉산드르에게는 이번 연극 감독 연출로는 거의 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2014년에 시험적으로 연출한 작품 한 20분 정도 하는 작품이 있었지만 80분 공연하는 연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극에는 주인공 2명과 강아지만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역할은 사할린 피하체의 나탈리아 카시와 수석 배우와 로만 볼다이 배우가 맡았고 강아지 역을
빨리 파르페노가 했는데 그에게도 이 무대는 데뷔했습니다. 배우들이 역을 잘 소화하고 좋은 수준의 연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알렉산드로 로파틴 작곡가의 음악이 주인공들의 마음과 무대 분위기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리 알렉산드 감독은 마음이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연극계가 스탈린의 여러 문화기관들에서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던 리 알렉산드르 배우가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80분 이상의 공연으로 처음 연극회를 무대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대단했지만 알렉산드르 로파틴 작곡가의 음악이 주인공들의 마음과 무대 분위기까지 아주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연극회가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우와, 이게 다 할아버지 처맞지예요? 그럼 저기도요? 그래 거기도 그럼 저기도요? 그래 인서가 그렇게 좋아. 그럼요. 우리 할아버지 부자네. 부자는 무슨. 할아버지, 나 차 따도 돼요? 그럼 차 안 다치게 살살 따야 된다. 알았어요. 내가 차 다 따줄게요. 그래 차를 그렇게 따면 어떡해. 왜요, 할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큰 잎을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걸 따야 해. 애기 차를 어떻게 따? 요즘 나오는 차는 이렇게 여린 잎이 제일 좋은 게야. 그래요? 애기 차가 아프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괜찮아. 아프지 않게 이렇게 살살 따면 돼. 아, 이렇게. 아유, 그렇지. 우리 이적이 잘하네. 차가 너무 부드러워요. 내 동생 엉덩이 같아. 에이, 어린 잎이라 그래. 이건 먹어봐도 돼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에이, 네가 차 맛을 아직 몰라서 그래. 차는 그 쓴맛에 먹는 게야. 어린 손주한테는 차가 너무 쓸 수 있죠. 그리고 덕지 않은 차라 더 그렇기도 하고요. 아직 차 맛을 알 나이는 아니죠? 그러게요. 4월 20일이 봄비가 내려서 온갖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상 고구인데요. 고구 무렵에 딴 찻잎을 덮어서 만든 차를 이것차라고 합니다. 이것차는 녹차의 한 종류인데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딴 찻잎으로 만든 차라고 해서 천물차라고 합니다. 4월은 날씨가 맑고 찻잎이 자라는 온도는 발화에 적합해서 비교적 싹이 빨리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은은하고 맛도 순하다고 합니다. 이수광도 지봉유설에서 옛사람이 말한 이것차란 대가 3월 중 고구 이전에 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차는 다산 정약용이 즐겨 마신 차로도 유명한데요. 차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다산이 유배 생활 초기 고성사의 스님에게서 이 차를 얻어 마시게 된 것이 계기가 돼 차맛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0일이 절기상 고구인데요. 이것은 고구를 전후해서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딴 찻잎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천물차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싱싱카, 2번 우전차, 3번 폭풍차.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차를 참 좋아합니다. 향도 은은하고요. 마시고 난 뒤에도 입안에 가득한 풍미가 참 좋더라고요. 흔히 당나라는 양선차, 송나라는 건주차, 명나라는 이 차가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명차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고구 이전에 따는 찻잎을 이거차라고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잎이 참새 혀를 닮아서 작설차라고도 하고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라서 중로차라고도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아마 차에 대한 추억이나 또 나만의 차를 즐기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행복우체통으로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시면 저도 차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러시아의 그 동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할린 조선극장이 폐쇄가 됐다가 다시 이제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재개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할린 조선극장을 중추적으로 이끈 분들이 고려인 조선극장에 활동하시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러시아, 이 소비에트 그 정책이 사할린 우리 한인들을 동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소비에트화가 깊숙이 진행된 우리 고려인 지식인들, 문화예술인들, 교육자들을 사할린으로 보내서 동화 정책을 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극장도, 사할린 조선극장도 초대 극장장 같은 경우가 김기철이라는 분으로서 우리 중앙아시아의 레닌지치의 그 기자였으면서 소설가이고 극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극장장을 맡고 그 극장의 그 운영 방향과 지침을 결정하고 이끌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의 그 지도부와 지도자는 바로 우리 고려인들이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사할린 조선극장은 다른 데와 다르게 그 단원들이 뭐랄까요, 세 부류의 단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네. 사할린이 처음에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점령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 중에서 극단과 가무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분들, 이런 그 기존의 배우들이 있었고, 또 1950년에 타시켄트 조선극장이 폐쇄되니까 김해운을 필두로 한 그 10여 명의 중견 우리 고려인 배우와 극작가들이 넘어갔고, 네. 또 그리고 사할린은 또 특이한 게 1946년부터 49년까지 북한에서 26,000명 이상의 북한의 노동자들이 거기 파견 가서 일을 합니다. 파견 네. 노무자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간 파견 노무자들이 15,000명 정도, 14,500명 정도만이 귀국을 했고,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북한 파견 노무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사할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련에서는 당시에 기존의 우리 사할린 한인 동포, 39년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한인 동포들은 소련에서 국적을 주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국적 받기를 포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었죠. 무국적자로 오랫동안 남았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들을 뽑지 않고 소련 국적을 바로 이렇게 취득한 그 북한 파견 노무자들, 이 사람들 중에 단원을 뽑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구실이었고, 소련 정부에서는 우리 주로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 강제징용으로 갔던 분들이 그 소련 국적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었고, 네네.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적대적으로 여겼던 남한 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배제를 했다고 봐야죠. 네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의사를 집단이 모여서 이 극장을 형성을 했고,
그런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지도자로서 이끈 분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간 우리 고려인들이었죠. 네네. 아무래도 그 중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김혜운 연출도 맡으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김혜운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 초대 극장장이 김기철 같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이미 연해주 강제주 이전에도 이분이 희곡 작품을 쓰고 강제주 이후에 중앙아시아도 써서 무대에 올린 적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은 쓴 작품이 많지도 않고 또 사할린에서 극장장으로 일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런데 김혜운 같은 분은 사할린 조선극장이 설립된 지 2년 만에 가서 폐쇄될 때까지 거기서 중추적으로 이미 그 전에 타시켄트 조선극장에서 중견 배우였죠. 그런데 그 어떤 그 동우한 그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할린 조선극장의 어떤 뭐랄까요 연출과 또는 그 작품과 이런 모든 것을 이분이 이끌었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많이 주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58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그러니까 극동 지역 그 극장들의 그 연극 공연대회 같은 데도 이분이 참가해가지고 사할린 조선극장을 이끌고 참가해서 그분 자신이 쓴 작품이나 또 자기가 이렇게 무대 배우, 연출하거나 배우로 나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우수상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네. 그분의 그 능력이 그렇게 다 증명이 됐죠. 네. 근데 사할린 고려극장이 폐쇄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좀 있다가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당시 그 고려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사실은 많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할린 그 조선극장이 많이 대일에 쌓여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이나 이런 경우는 그 역사가 이미 옛날부터 정리가 됐고 또 모국어 신문이 발행되면서 끊임없이 기사를 쓰고 또 이분들이 회고록도 남기고 해서 그 역사가 비교적 세세하게 알려졌는데 사할린은 극장 설립 역사가 이렇게 가장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다가 개방된 이후에 러시아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러시아어로 논문 2편밖에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발표해야 될 게 많은데 이분들이 폐쇄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일부는 알려졌지만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폐쇄가 되니까 다시 중앙아시아로 건너가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고려극장에 입관을 이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네. 이미 중앙아시아는 더 연극이 발전을 했고 젊은 배우들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설 자리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재능을 더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김혜운의 외아들 김기범 같은 경우만 특별하게 모스크바에서 연극과 이런 관련해서 특별히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무르 재즈 오케스트라단의 그 정말 러시아인으로만 구성된 특이한 그런 오케스트라단의 고려인 이렇게 사회자로서 전국을 누비고 명성을 쌓을 정도로 일부 특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김혜운이 노래도 잘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래가 혹시 지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죠. 이분이 정말 다재다능했던 게 그 연해주에서 발간했던 삼봉신문이라는 그 신문도 그거 찾아보면 1936년에 연해주 지역, 연해주 하바롭스크 지역 병강 고려인 가곡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분이 참가해가지고 농부가를 불러서 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감제주 이후에도 이분이 쓴 그 기쁜 날, 세란새, 옛님 이런 노래들을 이분이 써가지고 이분의 가사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기쁜 날이라는 노래는 그 곡까지 전해서 지금은 노래와 이렇게 가사와 가곡이 이렇게 한꺼번에 남아있는 이런 경우지요. 그래서 이분은 노래들도 여러 편 썼고 시도 썼고 희곡 작품도 썼고
또 노래도 잘 불렀고 참 다재다능했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사할린 고려극장의 중흥을 이끈 고려인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김병학 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장윤정의 바람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